예,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10일 넘게 계속 연일 오르다가 오늘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네, 뭐 장 초반에는 좀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보면은 코스피에 이제 진짜 그 상승세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한 4,907선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한 1.9%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한 1.8% 정도만 오르면 이제는 정말 5,000피가 되는 상황이고 네. 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코스피가 퍼센테이지가 19%, 올해 들어와서라면 본다고 그러면 한 16%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고 확실히 이제는 모멘텀을 탄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전년 동일 대비로 보면은 거의 9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 이유는 또 세 가지입니다. 확실한 유동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모멘텀 확실히 이제는 랠리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 요 삼박자가 이제 좀 어우러진 것이 이제는 지금의 코스피 시장이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이제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 과열 구간이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박자가 맞는 레벨업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적 레벨업 구간이다. 예, 단기 과열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는 AI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다 AI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박자, 그래서 유동성, 뭐 정책 수혜, 그다음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뭐 코스피 지수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더욱더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들은 해외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단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2배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많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술주라든지 ETF 상품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2022년 말 같은 경우가 우리 돈으로 65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 말이 100조 원, 2024년 말이 165조 원, 그다음에 2025년 말이 241조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1월 중순까지 보면은 이게 251조 원까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로 작년 말과 이 사이만 하더라도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올랐습니다. 이 달러로 계산해 보면 69억 달러가 사실상 잔고액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빠르게 미국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고 그러면 미국의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나스닥 100 추종하고 있는 QQQ 그러니까 이런 ETF 상품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더 긍정적인 자세를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 주위 분들을 만나 보더라도 과거가 좀 달라졌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들도 이제는 좀 분산해서 미국의 ETF 상품에 정말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는 이제 구간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좀 빨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제는 투자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따라가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돈을 벌게끔 해주자.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이런 어떤 2배,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논의가 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인버스 상품 잘못하면은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에 대한 이 상향 이거를 좀 완화시켜 주려는 이제는 좀 제스처가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RI 계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예, 아시겠지만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복귀 그러니까 리쇼링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 22% 이거를 이제는 면제해 주는 겁니다. 1분기에 오면은 이제 100% 면제해 주고 예. 2분기에 오면 80%, 3분기 이후부터 오면 50%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도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인터뷰 해보면 한번 이렇게 뭐 질의를 좀 들어보리면 저는 오겠다라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국내 계좌로 5천만 원은 돌리겠다. 수익이 잘 나오는 것들. 왜냐하면 양도세를 안 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빨리 돼야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일단 시장에 메시지는 던졌는데 이게 실효성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일단 국내 장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거고 그럼 투자자들이 더더욱 국내 장에 투자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신뢰를 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들 알아보고 있는데 코스피 이제 정말 5,000피가 눈앞에 있는데 네.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코스닥도 괜찮게 봐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1000스닥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가능하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네. 포지션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로봇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주 이런 쪽에 또 오늘 또 에코프로 그룹들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도 여전히 이제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이제 뭐 1000스탁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다만 항상 그런 거죠. 일단 코스피보다는 안 오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죠. 관심에서 좀 벌어져 있는 건데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6.4%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6% 올랐습니다. 올리긴 올랐는데 워낙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는 AI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에 아마 많은 관심들이 지금 살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린란드 확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은 좋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외신들도 금이다. 트럼프 관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게 금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은 못 건드립니다. 근데 지금의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금은이 사상 최고치를 뚫어낸 이유는요. 명확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 사태로 인해서 파병했던 8개 나라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10%,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에 인터뷰 보면은 만약에 유럽이 이 8개 나라가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무조건 관세 무조건 할 거다. 확신한다. 100%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런 뭐 영국에 있는 제품 아니면은 뭐 프랑스의 명품들, 독일의 자동차들 미국 들어갈 때 관세 추가 관세 붙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15% 붙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 10%, 6월 달 되면 25% 붙어버리면 당연히 물건값이 뜁니다. 그럼 미국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정밀 부품 많이 수입하는데 단가 올라가요. 그럼 미국에 있는 제품들도 당연히 물가 또 오르게 되고 당연히 이게 미국 이제 물가에 또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물가가 오른다. 역시나 금이죠. 여기서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고 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더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뭐 지금 아마 뭐 금통장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뭐 현물로 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금 ETF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요 거의 20%가 넘어가요 다. 그러니까 올해만 한 작년 말부터 투자하신 분들 한 10월 달부터 본다 그러면 거의 뭐 20%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라는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도
은은 항상 그렇잖아요. 산업재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면 항상 또 은을 바라보고 계시고 뭐 AI 수요까지 몰리다 보니까 뭐 금에 대한 정말 뭐 모멘텀은 지금 계속 살아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그 환율에 대해서 짧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환율은 이렇게 더 벌어진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또 지금 이제 3년물짜리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금리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0.4% 정도. 그래서 그렇죠. 19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1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한 0.5% 정도 지금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환율 안정에 도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일단 왜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느냐 본다 그러면 환율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더 강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국내 자금이 계속적으로 미국 투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투자에 대한 잔고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안전자산 수요 심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한 99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점점점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는 안전자산 수요 심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는 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인기도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 세 번째로는 역시나 뭐 시장 금리는 좀 좁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의 격차는 여전히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봤을 때 환율은 당분간 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은 전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어제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이 보고서에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침마다 좀 미안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업들이 일단 공채를 많이 줄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직 중심으로 좀 많이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채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바늘구멍이죠, 사실 취업이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양질의 일자리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만 좀 많아지고 양질의 이제 정규직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청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낸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청년들 세대가 지금 환경이 이런 거시 환경이 일본과 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은요, 15세부터 29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생태 보고서를 이제 낸 건데, 지금 보니까요, 일본과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제 세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취업 지원 부분. 그러니까 취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생애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다. 두 번째, 주거 충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 충격, 월세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나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 세 번째로 경제의 영향인데요. 결국에는 고용 불안 때문에 저축이 좀 왜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왔고, 여기서 봤을 때 한국의 쉬었음 청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들이 정말 좀 생각을 달리해서 청년 중심의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첫 취업을 하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청년들입니다. 자,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줄 것. 네. 두 쫑쿠 얘기하려고요. 지난번에 안 드셔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사이에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십니까? 저는 저는 금세 구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맛은 있던데 이게 요즘에는 뭐 헌혈 같은 데서도 두 쫑쿠를 네. 증정하고 이불집에서까지 팔고 있다. 네. 이거 정말 경제 분석하시는 분으로서 네.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총코 열풍은 결국은 소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 이런 두총코를 통해서 이런 매출 증대에 톡톡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이 뭐 지금 리서치 보고서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확실히 소비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제 소비 시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떤 매출 증대의 상품으로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인기가 높아지면은 일단 예. 자본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이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비용 우위 전략을 쓸 수 있는 대기업들이 두총쿠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용 우위로 녹여내거든요. 시장에서 결국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설 자리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골목 상권이 간만에 또 이게 활기를 띠고 네.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의 진출을 해서 골목 상권의 활기가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쫀쿠 열풍 전에 더 인기 있었던 것이 두바이 초콜릿. 네. 이것도 굉장히 열풍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두쫀쿠,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들에 하는 것인가? 네. 심리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사실 SNS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MZ 세대의 특징이 있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과시하려는 이런 소비 심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메타그룹의 인스타그램이 뜨는 이유가 이런 어떤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때는 이 먹는 것, 두총쿠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주는 이런 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MZ 세대의 이제 심리적 특성과 잘 맞물렸고요. 이거를 폭발적으로 이제는 늘려왔던 것이 바로 연예인 분들의 이제는 인스타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실제 이제 두총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유명한 셰프 분도 사실 네.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런 두총쿠 맞아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기도 하고. 안성재 셰프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셰프인데요, 뭐.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알려지면서 이제 MZ 세대들이 거기서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서 남으면은 유행이 빨리 끝나는데요. 이게 하나의 MZ 세대의 문화, 그다음에 문화를 넘어서 이게 소비 문화까지로 이전되다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두총쿠를 찾게 되고 이게 이제는 폭발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두총쿠의 열풍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에서만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이제 소상공인의 가뜩이나 매출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출에 대해서 조금 화기에 도는 분위기를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뒤돌아봐야 될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